그날 새벽,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묻혀버린 것이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오렌지 주스가 흰 원피스를 적시는 순간 49세 작가 박정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17세 소녀가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아침 햇살이 한남동 펜트하우스 서재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간, 정현은 늘 그렇듯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원고지 위에 만년필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 가고 있었다. 49세의 정현은 애향적이지 않은 성격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한강의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김이 그녀의 고요한 일상의 평화로운 배경음악을 선사했다. 여보, 오늘 회사 창립 10주년 파티가 있다고 했잖아. 꼭 와줘. 남편 김윤석의 목소리가 서재 밖에서 들려왔다. 59세의 윤석은 한강바이오텍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다. 코로나19 시기에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정현은 그런 화려한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정말 가야 할까? 나는 그런 자리가 어색해. 정현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창가에서 들려오는 직박구리 소리가 유난히 평화로웠다. 정현은 이런 조용한 일상을 사랑했다. 마포구 도서관에서 하는 봉사활동, 모교 장학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도 모두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해왔다. 당신이 있어야 완전한 파티가 되는 거야. 이번엔 제발 와줘. 윤석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현은 미소를 지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정현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다. 정현은 만년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실 정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바로 서현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발표한 소설들이 모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정현은 철저히 익명을 유지하며 활동해왔다. 그녀의 소설들은 주로 상처받은 여성들의 성장 이야기를 다뤘고 특히 중년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럼 잠깐만 얼굴 비치고 울게. 정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윤석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현은 다시 원고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써내려 가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였다. 마치 자신의 삶을 투영한 듯한 내용이었다. 당신이 쓰는 그 소설 언제 완성되는 거야? 윤석이 정현의 어깨 너머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정현은 살짝 놀라며 원고지를 덮었다. 아직 좀 더 써야 할 것 같아. 완성되면 보라 줄게. 정현이 수줍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글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조심스러웠다. 너무 개인적이고 아픈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4월의 봄바람이 분홍빛 꽃잎들을 날려보내고 있었다. 정현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봄이 오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서울여자고등학교 3학년 때의 그 쓰라린 기억들이. 오후가 되자 정현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화장도 진하지 않게, 액세서리도 간단하게 했다. 정현은 늘 그렇듯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의 옷장에는 화려한 옷들이 많았지만 항상 차분하고 단정한 옷을 선택했다. 정말 아름다워. 윤석이 정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정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20년이 넘은 부부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다. 윤석의 눈에는 정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과 깊이가 그를 매료시켰다. 한강바이오텍 본사 건물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30층 건물 전체가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향수막과 조명으로 가득했다. 많은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몰아 있었다. 정현은 윤석의 뒤를 따라가며 조롱이 행사장에 들어섰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정현은 조롱이 한쪽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현에게는 이런 화려한 자리보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건배소리 사이에서 혼자만의 고요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때 정현의 눈에 익숙한 얼굴 두 개가 들어왔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이효진과 장소연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얼굴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정현의 마음이 순간 무거워졌다.
그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다. 정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0년도 넘은 옛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고등학교 시절 이효진과 장소연은 정연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기억이었다. 그때 정연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구로공단의 한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며 청소 일을 하셨다. 정연은 늘 낡은 교복을 입고 다녔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대신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곤 했다. 하지만 정연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바로 글쓰기였다. 정연이 쓴 글은 늘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고 교내 100일장에서는 항상 1등을 차지했다. 서울시 학생문학상에서도 대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효진과 소연의 질투를 산 것이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연아, 오랜만이야. 효진이 정연에게 다가왔다. 화려한 사넬 투피스를 입고 까르띠에 시계로 치장한 모습이었다. 소란도 뒤따라왔다.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다. 강남 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정연아, 너 여기 뭐 하러 온 거야? 소란이 정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정연의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효진과 소란의 화려한 명품 옷차림과 비교되면서 말이다.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설마 청소하러 온 건 아니지? 효진이 웃으며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연은 고개를 숙였다. 학창시절의 그 무력감이 다시 몰려왔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다시 17세가 된 것 같았다. 아니면 음식 나르는 일이라도 하는 거야? 그때처럼 말이야. 소란이 비웃으며 말했다. 정연은 고등학교 시절 방과 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 그것도 효진과 소란이 정연을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였다. 가난한 애가 우리 학교에 와서 튀려고 하냐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시절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정연은 그저 조롱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목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갑자기 17세 때의 그 모든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그런데 정연아, 너 결혼은 했어? 효진이 정연의 손가락을 보며 물었다. 정연의 손에는 소박한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티파니의 6부 다이아몬드 반지였지만 효진과 소연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다. 우리 남편들 소개할까? 내 남편은 한강바이오텍 연구소 부장이야. 소란이 남편은 협력업체 대명전자 영업부장이고 효진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연은 깜짝 놀랐다. 효진의 남편이 윤석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정연아, 너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야? 소란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정연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자신의 남편이 이 회사의 회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자신의 성격상 그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웨이터가 오렌지 주스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다. 효진이 트레이에 손을 뻗어 주스를 집어서 정연에게로 기울였다. 오렌지 주스가 정연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달콤한 오렌지 향과 함께 차가운 액체가 정연의 원피스를 적쌌다. 정연아 괜찮아? 주스 좀 줄까? 그때처럼 말이야. 아, 미안해. 실수했네. 효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다. 정연의 베이지색 원피스가 오렌지색으로 물들었다. 마치 30년 전의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 시절 효진과 소라는 정연에게 우유를 일부러 쏟곤 했다. 그리고 정연더러 자신들의 신발을 닦으라고 시켰다. 야긴 너 같은 애가 함부로 올 곳이 아니야. 알겠지? 소란이 정연의 귀에 속삭였다. 정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롱이 손수건을 꺼내 옷을 닦았다.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마치 운명이 그녀를 다시 그 자리로 데려간 것 같았다. 정연아, 너 정말 변한 게 없구나. 그때처럼 아무 말도 안 하네. 효진이 정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정연은 학창시절의 그 무력감과 굴욕감이 다시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다. 어디서나 느껴본 익숙한 감정이었다.
정연은 묵묵히 옷을 닦으며 참아내고 있었다. 학창 시절이 떠올라 괴로웠지만 꿋꿋이 견디고 있었다. 정연은 언제나 그렇게 조롱이 모든 것을 견뎌왔다. 그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다. 정연이 조롱이 손수건으로 옷을 닦고 있을 때 같다. 갑자기 웅성거리던 파티장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정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옷을 닦고 있었다. 효진과 소란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차분하지만 단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윤석이 정장 차림으로 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회사 임원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효진과 소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윤석의 얼굴을 본 순간 두 사람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다. 당신들은 이게 무슨 짓이야? 윤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평소 온화한 윤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회장님, 효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란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한강바이오텍의 회장 김윤석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멀리서 두 남자가 급하게 달려왔다. 바로 효진과 소란의 남편들이었다. 파티장의 소란을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다. 당신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정신 나갔어. 효진의 남편이 효진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양구소 부장인 효진의 남편은 회장이 누구인지 물론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고 있었다. 저분이 누구신지 알아? 우리 회장님이시잖아. 효진의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효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정신 차려. 우리가 누구 회사 덕에 살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란의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협력업체 랑업부장인 소연의 남편은 한강바이오텍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다. 누군가는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일이 회사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큰 사건이었다. 임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다. 미안해, 여보. 내가 좀 늦었나? 윤석이 정연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했다. 정연의 어깨에 묻은 오렌지 주스를 보며 윤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괜찮아, 정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여전히 조롱한 목소리였지만 윤석에게는 정연의 마음이 상한 것이 느껴졌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 정연이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내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별일이 아니야. 윤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조롱해졌다. 회장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효진과 소야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정연이 바로 한강바이오텍 회장의 부인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조롱한 여자가 말이다.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효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윤석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몰랐다고? 남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이 몰라서 하는 일인가? 윤석의 말에 효진과 소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남편들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자신들의 직장과 생계가 위험해진 상황이었다. 파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즐거워야 할 창립 기념 파티가 순식간에 긴장감이 도는 현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다. 당신은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예상했나요? 때로는 우리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큰 파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들 남편들과는 따로 이야기해야겠군. 윤석이 차갑게 말했다. 효진과 소란의 남편들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윤석의 손에 달려 있었다. 정연은 여전히 조롱이 서 있었다. 30년 전에 그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조롱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자, 이제 파티를 계속하죠. 윤석이 파티장의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분위기를 바꿀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벌어진 일에 충격을 받고 있었다. 정연은 윤석의 팔을 끼고 조롱이 파티장을 나섰다. 뒤에서 효진과 소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수롱돌이치고 있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정연은 집에서 평소처럼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랐다. 한강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보, 괜찮아? 윤석이 서재로 들어와 정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진짜 별일 아니었어. 하지만 윤석은 정연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 정연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어린 슬픔을 윤석은 놓치지 않았다. 그때 윤석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온 전화랐다. 윤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다고 윤석이 급하게 말했다. 정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석을 바라봤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 폭탄 같은 글이 올라온 것이었다. 제목은 이랬다. 납품비리와 내부 리베이트, 연구소 부장과 대명전자 부장, 회사는 알고 있습니까? 글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연구소에서 실험용 장비를 구매할 때 의도적으로 가격을 부풀려서 발주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윤석은 즉시 회사로 향했다. 사내 감사팀이 긴급히 소집되었다. 이런 일은 회사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윤석이 감사팀장에게 지시했다. 감사팀은 연구소 부장의 업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다. 효진의 남편인 연구소 부장은 지난 2년간 장비 구매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빼돌렸다. 협력업체인 대명전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소란의 남편은 한강바이오텍과의 거래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왔다. 납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나눠 가진 것이었다. 정연은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석이 회사에서 돌아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파티에서 당신을 그렇게 대하더니 남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정연은 아무 말 없이 윤석의 어깨에 기댔다. 복잡한 마음이었다. 효진과 소란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옛 동창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 사람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래도 이젠 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정연이 조롱이 말했다. 윤석은 정연의 말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예전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는 정연이 아니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다. 다음날 회사 게시판에는 더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다른 직원들도 연구소 부장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둘 제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부장님이 늘 비싼 BMW를 타고 다니더라고. 급여에 비해 생활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어. 장비 구매할 때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평소에도 의심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윤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회사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강바이오텍은 코로나19 시기에 급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였다. 즉시 해임 처리하지. 그리고 대명전자와의 모든 거래도 중단한다. 윤석의 결정은 단호했다. 아무리 오랜 거래처라도 이런 부정행위를 한 회사와는 함께 일할 수 없었다. 효진과 소야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남편들이 직장을 잃게 된 것이었다. 특히 소란의 남편은 한강바이오텍이 주요 거래처였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다. 정연은 이 모든 일들을 조용히 지켜봤다. 30년 전 학창 시절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다.
그때도 효진과 소연은 부정직한 방법을 썼었다. 근혜 글짓기 대회에서 정연이 우승을 했을 때 효진과 소연은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고도 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더욱 정연을 괴롭혔던 것이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정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원고지 앞에 앉았다. 오늘도 써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후 한강바이오텍은 공식 발표를 했다. 연구소 부장 해임과 대명전자와의 거래 중단이었다. 회사 내부는 물론 업계 전체가 이 소식에 주목했다. 효진의 남편은 그날 오후 개인 물품을 챙겨 회사를 떠났다.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할 말이 없었다. 여보, 이제 어떡하지? 효진이 울먹이며 남편에게 물었다. 아이들 교육비, 집대출,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남편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모르겠어. 이 나이에 다른 회사에서 받아줄지도 의문이야. 내가 정연이한테 가서 사정을 해볼까? 회장님이 그런 게 통할지. 효진의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어깨에 부정행위 소문이 나쁘게 퍼진 상태로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발딱이었다. 한편 소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대명전자는 매출의 60%를 한강바이오텍에 의존하고 있었다. 거래가 중단되면서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 부장님, 회사가 정말 망하는 건가요? 직원들이 소연의 남편에게 물었다. 하지만 소연의 남편도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이미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발을 빼고 있었다. 회사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올라왔다. 그 청소부 운운했던 사람이 회장님 부인이래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자기 남편이 비리 저지르면서 남의 부인을 조롱하다니. 창립 파티 영상 봤는데 정말 뻔뻔하더라고. 직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파티에서 벌어진 일이 이미 회사 전체에 알려진 상태였다.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사내 메신저로 퍼진 것이었다. 효진과 소연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일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가 나쁜 일을 한 거 맞아? 효진의 딸이 울먹이며 물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랐다는 것이었다. 효진은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소란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정연이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효진이 소란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막막했다. 3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무슨 면목으로 사과를 한다는 말인지. 그런데 정연이가 진짜 한강바이오텍 회장 부인이었다니. 소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두 사람은 정연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업계에서도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다. 한강바이오텍의 강력한 대응이 다른 회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김 회장 참 대단하네. 오랜 부하 직원이고 거래처였는데도 단칼에 정리했어. 그래야 회사가 오래 가는 거지. 한 번 넘어가면 또 벌어지는 법이야. 업계 관계자들은 윤석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정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윤석이 회사 일로 바쁜 동안 정연은 혼자 많은 생각을 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일들이 떠오르네. 정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고등학교 시절 효진과 소란은 늘 부정직한 방법을 썼다. 숙제를 베끼거나 시험에서 컨닝을 하거나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하지만 정연은 늘 정직했다. 가난해도 떳떳했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걸었다. 그런 정연을 효진과 소란은 바보라고 비웃었다. 결국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구나. 정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30년이 지나서야 증명된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한강바이오텍 1층 로비에는 특별한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출판 기념회를 위한 세팅이었다. 직원들은 누구의 출판 기념회인지 궁금해했다. 작가 서현이라고 하던데 누구지? 베스트셀러 작가래. 회장님이 직접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서현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작가 같다.
특히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정연은 서재에서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발표할 책의 제목은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추억이 아니었다였다. 자신의 학창시절과 최근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었다. 여보, 긴장되지? 윤석이 정연의 서재로 들어와 물었다. 오늘은 정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날이었다. 좀 떨려.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밝히는 거니까 정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동안 서현이라는 필명으로만 활동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오후 2시 한강바이오텍 1층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았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 독자들까지 참석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서현의 출판 기념회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연은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서현입니다. 정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회장 부인이 바로 그 유명한 서현 작가였다니. 그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정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 출간한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추억이 아니었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정연이 책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표지에는 학교 복도를 걷는 한 소녀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 소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이 추억이 아니라 상처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상처마저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정연의 말에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였다. 책 뒷면에는 저자 소개가 적혀 있었다. 작가 서현, 본명 박정현. 한강바이오텍 회장 김윤석의 아내이며 서울여자고등학교 출신. 이번 출간 수익금 전액을 모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정체가 밝혀진 것도 놀라운데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더욱 화제가 되었다. 예,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정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에요. 화려한 것보다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연의 솔직한 모습에 감동한 것이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나요? 때로는 조용한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슈퍼땡스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직원들은 회사 게시판에 감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서현 작가님이 우리 회장님 부인이었다니 정말 놀라워. 책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학창시절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위로가 되네요.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신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한편 효진과 소라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정연이 베스트셀러 작가였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신들의 이야기가 소설에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정연이가 서현이었다니. 효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현의 소설은 효진도 읽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누가 쓴 건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어. 소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연을 무시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서점가에는 서현의 신간이 화제가 되었다. 작가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진 것이었다. 이 책 정말 좋다던데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래. 더 리얼하고 감동적이야.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특히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정연은 그날 저녁 윤석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윤석이 정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정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재능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벅찬 하루였다. 서현의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추억이 아니었다. 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온라인 서점 리뷰란에는 감동적인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서현 작가님, 당신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저도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해서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다니 존경합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한강바이오텍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게시판에는 란일 서현 작가에 대한 글들이 올라왔다. 회장님 부인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창립 파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겠네요. 정말 조용하지만 강인한 분이시네요. 직원들은 정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저 회장 부인이 아니라 한 명의 훌륭한 작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다. 한편 효진과 소라는 점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효진의 남편은 아직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소란의 남편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정연이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효진이 소란에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사과를 한다는 거야? 소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3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진과 소야는 용기를 내어 한강바이오텍을 찾아갔다. 1층 로비에서 정연을 기다렸다. 마침 정연이 마포구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정연아. 효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정연은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효진이, 소란이. 정연이 에에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두 사람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정연아, 아니, 작가님. 소란이 말을 더듬으며 시작했다. 정연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냥 정연이라고 불러도 돼. 정연이 조용히 말했다.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다. 정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효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정말 미안해. 30년 전에도, 지난달에도 정말 잘못했어. 효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다. 소란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정연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미안해. 소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랐다. 정연은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다. 일어나, 정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우리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자. 정연이 두 사람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로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카페에 앉아서 효진과 소라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 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우리 회사도 문 닫았어. 빚만 남았어. 두 사람의 상황은 정말 어려웠다. 효진아, 소라나, 우리 학창시절 기억나? 정연이 조용히 물었다. 기억나지? 우리가 정말 나빴어. 효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때도 너희들은 부정직한 방법을 썼잖아. 글짓기 대회에서 선물을 주고도 상을 못 받았을 때 나를 더 괴롭혔지. 정연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어. 30년이 지나도 똑같더라. 정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정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 살았어. 소란이 다시 눈물을 흘렸다. 정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이 정연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효진아, 소란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게. 정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 정연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번 일은? 남편 회사 일과는 별개의 일이고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남편들의 일은 안타깝지만 내가 관여할 수는 없어. 도와줄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너희들을 도울 수는 있어. 함께 고민해보자. 정연이 덧붙여 말했다. 고마워, 정연아. 정말 고마워. 효진과 소란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정연의 관용에 더욱 죄송스러웠다. 정연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윤석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용서해준 것 잘했어. 그게 당신다워. 윤석이 정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정연이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3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6개월 후 봄이 다시 찾아왔다. 정연은 서재에서 새로운 원고를 쓰고 있었다. 두 번째 소설 조롱한 사람들의 큰 목소리였다. 지난번 소설의 성공으로 더 많은 독자들이 정연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정연은 만년필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이 참 평화로웠다. 여보, 오늘 모교 장학금 수여식이지? 윤석이 서재로 들어와 물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3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돼 정연의 첫 번째 소설 수익금으로 조성된 서현 장학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오후 2시 서울여자고등학교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아 있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참석했다. 강당 앞에는 한수막이 걸려 있었다. 서현 장학재단 제1회 장학금 수여식,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위하여. 정연은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30년 전 이 학교를 졸업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서현 장학재단 이사장 박정현입니다. 정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저도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학창 시절 어려웠던 기억이 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정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강당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여러분 중에도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정연의 말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특히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 정연은 학교 뒤뜰의 벤치에 앉았다. 30년 전 자주 앉아서 책을 읽던 자리였다. 그때는 혼자 애로웠지만 지금은 마음이 가득 찼다. 선생님, 한 학생이 정연에게 다가왔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1학년 학생이었다. 저도 선생님처럼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학생이 수줍게 말했다. 정연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열심히 써봐. 그리고 많이 읽어.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해. 정연이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한편 효진과 소라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효진의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새 출발했고 소란의 남편도 다른 일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졌다. 정연이 책 읽어봤어. 효진이 소란에게 물었다. 정연의 신간 소설이 출간되었다. 정말 좋더라. 우리 이야기도 나오던데. 소란이 대답했다. 정연은 두 번째 소설에서도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썼다. 정연이가 정말 대단해.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용서해주고. 효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한강바이오텍도 변화하고 있었다. 정연의 랑양으로 회사 내 윤리 경영이 더욱 강화되었다. 직원들은 정연을 존경했고 회사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 우리 회사가 정말 좋아졌어. 회장님 부인 덕분이야. 정말 멋진 분이셔. 직원들은 정연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출판계에서도 정연은 화제의 인물이 되었다. 조롱했던 작가가 세상에 나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었다. 서현 작가의 다음 작품도 기대되네요. 정말 진정성 있는 작가예요. 독자들과 평론가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정연은 그날 저녁 윤석과 함께 조롱한 산책을 했다. 한강공원이었다. 요즘 정말 행복해보라. 윤석이 정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정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책은 뭘 쓸 거야? 윤석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사랑 이야기를 써볼까 해? 우리 같은. 정연이 수줍게 말했다. 윤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며칠 후 정연은 다시 모교를 찾았다. 장학재단 운영 회의가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연은 혼자 교정을 걸었다. 그때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정연의 귀에 들려왔다. 정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정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조롱했던 정연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교정에서 정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글을 쓰고 있었다. 조롱한 사람의 큰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1년 후 정연의 세 번째 소설 봄이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출간되었다. 이번에는 사랑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다. 독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뜨거웠다. 서현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항상 위로가 되어요. 이번 책도 정말 감동적이에요. 작가님 덕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현 장학재단도 더욱 확대되었다. 이제 전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정연은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과 만났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학생들은 정연을 보며 꿈을 키웠다. 정연은 그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해주었다.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 어느 가을날 정연은 효진과 소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편지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연아, 너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이제는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 있어. 너를 보며 많이 배웠어. 정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 해란 말, 정연은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다. 시상식장에서 정연은 조롱이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정연의 수상 소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진정한 용서와 성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정연은 계속해서 글을 쓰고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그녀의 소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장학재단은 수많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었다. 어떤 시련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정연의 이야기처럼 상처는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연은 그날도 서재에서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또 다른 봄이 오고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도 좋은 글 쓰고 있어. 윤석이 서재로 들어와 물었다.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어. 이번에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야. 정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연의 새로운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것이었다. 그렇게 정연은 조롱하지만 강인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조롱한 사람의 큰 목소리는 여전히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30년 전 그 학교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걸었던 소녀는 이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어 있었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표시가 되었다. 정연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조롱하지만 깊고 작지만 강한 목소리로 세상에 울려 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벤치에 앉지 않았다. 하지만 벚꽃은 매년 같은 자리에 피었다.